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경구 한 가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낡은 물통을 엎어버려라. 물도 없고 달도 없고 손안에 허공만 남는다. 만약 그대 손안에 허공을 갖고 갈 수 있다면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비인간화 시리즈 제15-1탄 5.18 광주 학살 제2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서부터 시작합니다. 광주 5.18 학살이 이제 5월 18일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저번 동영상은 5월 21일까지 했죠. 오늘 22일서부터 시작했는데, 당시에 프랑스 르몽드지의 필립 퐁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 광주는 죽음의 도시와 같았으며, 그때 당시 상황은 학살이다. 라고 르몽드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한 20만 명이 20만 명이 걸기를 하니까 집단 발표를 했잖아요. 하고 그 계속 하니까 미국 백악관 NSC의 지시에 따라서 진화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면서 광주 외곽을 봉쇄를 해요. 봉쇄를 하니까 어떻게 광주는 이제 시민군들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을 비롯해서 광주를 시민군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때를 갖다가 이제 광주 해방 정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22일서부터 광주에서는 범죄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대요. 범죄가 단 한 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점 배석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시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반면에 공수부대원들은 뭐 외곽에서도 뭐 그냥 계속 학살을 저지르고 있던 상태에서 광주 시민은 아주 평화롭게 자치가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일 날, 5월 23일 날은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근데 계엄군들이 협상을 안 해. 전부 다 거부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이거 자기네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반납을 하자. 근데 또 일부는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4일 날 이제 그렇게 이제 광주 시내에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24일 날 계엄군들이 이제 그 광주 외곽을 봉쇄했잖아요. 외곽을 봉쇄하면서 학살은 계속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계엄군끼리 발포 사건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증거에, 이게 서로 군인들끼리 서로 수화도 안 해. 암호라든지 수화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쏴 죽였다는 게 증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군인들끼리 원주의 마을에서 서로 총질을 했어. 총질을 하니까 그거 분풀이로 마을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다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놓고 거기다 그냥 기관총으로 총질을 하고, 그 근처 저수지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 중학생도 그냥 사격 연습하듯이 해가지고 쏴 죽이고, 아주 보이는 대로 다 쏴 죽였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오인 전투는 송암동이라는 데서 벌어졌는데, 여기에서는 11공수여단 62대대하고 광주 육군보병학교 교도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요. 서로 아군끼리 그 전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분풀이로 마을 사람들을 또 죽이는 거야. 오리 사냥하듯이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인들하고 또 가축들도 다 죽였어. 그냥 거거 뭐 오리고 소고 돼지고 뭐 가축을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가 또 어떤 말을 했냐면 한국은 동물의 왕국으로 전락해 역사의 퇴행을 겪게 된다. 당시 계엄군이야말로 폭도이자 반란군이자 북한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그래요. 그런 다음에 5월 25일 날 이제 서로 이제 수수대책위원회에서 무기 반납 가지고 이제 많이 갈등을 겪고 하면서 시민군들이 전라남도 도청을 사수하자. 그래서 무장투쟁을 결의하자. 막 이래요.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6일 날 최후 통첩을 해요. 이제 계엄군에서. 그러니까 시민군들은 야, 우리도 최후까지 저항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5월 27일 날 계엄군이 이제 드디어 광주 시내에 재진입을 합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에 상무 충정 작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 NSC의 지시에 의해 따른 겁니다. 이게 조금 이따 제가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2만 5천 명이 투입이래요. 2만 5천 명이 투입되는데 그때 전라남도에서 시민군이 한 300명 정도 있었어요. 300명 정도를 투쟁을 무기를 들고 투쟁했는데 300명을 잡기 위해서 2만 5천 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돼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이 완전히 거기서 사수를 하던 시민군이 싸그리 전원 몰살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진압이 종료가 돼요. 그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차례대로 접수하면서 모든 광주 5.18 광주 학살은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것이 이제 5.18에서부터 5월 27일까지의 광주 학살의 전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5월 29일 날 정부는 상무관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들을 쓰레기차에 실린 채로 장례 절차도 없이 망월동 묘지에 매장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유가족들은 폭도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행당하고 감시당하고 납치당하고 격리당하고 감금당하고 협박당하고 체포당하고 이런 고난의 세월을 계속 보내고 지금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가족뿐만 아니라 양심선언한 군인들, 그 다음에 보도 기자, 방송 PD들도 마찬가지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과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임들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1981년도에 5.18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가 망월동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95년도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됩니다. 국가기념일은 97년도에 제정이 되고 또 특이할 사항은 2011년도 5월 25일 날 유네스코에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로 등재가 됩니다. 근데 이 기록물은 기록유산 중에서 현대사 관련 자료 중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5.18 이 기록이 유네스코의 기록물로 등재가 됩니다. 2011년도에. 여기서 이제 촘스키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잖아요. 미국의 촘스키라는 유명한 학자가 정복은 계속된다라는 저서로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사흘 동안 나치 독일 돌격대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을 포함한 비무장 시민을 무참히 살육했다. 그러한 광란으로 최소 2천여 명이 사망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두환과 시민위원회로부터 동시에 요청을 받았지만 전두환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 해군과 공군을 배치했다. 이렇게 촘스키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명피해는 촘스키는 2천여 명이라 했는데 이건 추정이 불가능해요. 아직까지도 이건 추정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록도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암매장하고 시신소각하고 또 행방불명된 자도 있고 미신고자도 있고 해가지고 추정이 안 돼. 지금까지도 그래 이게. 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 방첩 부대가 미국에 보낸 보고서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극단적 반공주의로 파시스트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11 공수여단 63대대 초급장교의 증언에 따르면은 공수부대원들 대부분은 월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통해 악랄함과 전투력이 탁월했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의 그 개입 정황을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코롤시암이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여차하면은 이제 광주로 그 증원을 하려고 증파를 하려고. 그러니까 육군하고 공군에 이어서 해군까지 육해 공군을 다 이제 동원해 가지고 그 무고한 무장도 안 한 무고한 시민들을 평화시에 싹쓸이 쓸어버리려고 육해 공군을 다 동원한 거예요, 미군이.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미국 사령관 작전권 하에 있던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24단을 전두환이 동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여태까지 철저히 숨겼어.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거 동원 안 했다. 막 그 발뺌했는데 이게 또 밝혀졌잖아, 이게. 미군이 개입했던 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 해제된 비밀 문건에 따르면은 당시 글라이스턴 주한미 대사가 백악관 상황실에 보고한 전문이 있어요. 이건 5월 26일 날 보고한 거예요. 도청 진압 작전 때 광주의 무법 생활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위험성에 군사 작전 포기를 말하지 않았다. 이건 뭐야? 군사 작전 포기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는 군사 작전을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었다는 거야, 전두환 신군부를.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신군부,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하고 사전 조율했다는 거야, 이게.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거야, 이거. 그리고 2018년도에 SBS 8시 뉴스에는 어떤 게 보도됐냐면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을 인용해가지고 미국이 5.18 무력 진압을 용인했다고 S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신군부와 성명서 문구를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잉 진압을 상세히 파악을 다 하고 있고 지시를 했고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아, 증거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 글라이스턴 주한미 대사는 시민군 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꾸렸던 시민군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근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중재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전두환 편이니까 거절을 했어. 이것만 봐도 미국이 개입했다는 증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밝혀졌는데 니콜라스 플랫 메모라는 게 이게 발견이 있어요. 니콜라스 플랫 메모. 이게 또 뭐 다른 메모도 또 하나 있어. 그거는 제가 뭐 언급을 안 하고 니콜라스 플랫 메모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니콜라스 플랫 메모가 확인되면서 완전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미국의 개입이 다 드러난 거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이거는. 5월 22일 날, 5월 22일 날, 계엄군이, 진압군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해서 봉쇄를 하잖아요. 그때, 미국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리고 5월 27일 날, 전남 도청 시민군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잖아요. 2만 5천 명을 동원해서. 그것도, 미국에서 개입했다는 증거에 이게 플랫 메모가. 플랫 메모라는 게 뭐냐면, 5월 22일 날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립니다. 이걸 이제 NSC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NSC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브라운 국방장관 주재로 최고위급 회의가 열려요. 미국의 최고위급. 근데 이제 그 니콜라스가 그때 당시에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니콜라스 플랫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차관보였었는데 이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거야. 참석을 해가지고 그 회의 내용을 메모한 거야. 그것이 이제 니콜라스 플랫 메모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숨기고 발표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발표도 안 하고. 그걸 우리나라 기자가 그거를 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NSC에서 참석한 사람이 최고위급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운 국방장관, 테너 CIA 국장,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 미 국무장관 머스키, 완전히 뭐 최고위급이지. 이 사람들이 백악관의 그 NSC에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 내용이 뭐냐면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해 무력 사용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5월 27일 날 무력 사용을 한 거예요. 25,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필요시에 지상군도 투입한다. 그 회의 내용이 그래. 필요시에 미군의 지상군도 투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청와대까지 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벌써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벌써 딱 이게 꾸민 거야, 이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제임스 하우스만 할 때 자세히 이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의결 내용대로 광주 진압에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 E-3A 공중경보 통제기 2대하고 일본 요코스카와하고 필리핀에 있던 항공모함 미드웨이호하고 코르시오를 한국에 급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22일 날이나 27일 날이나 모든 게 NSC 백악관 최고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니콜라스 플랫 메모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아무도 몰랐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미국의 그 커버트 액션이라는 잡지에 있는데 거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상하게도 카터 행정부는 전두환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제가 다루겠지만 제임스 하우스만이 공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레이건도 동일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관심사는 일본을 완충지대로 삼는 것이었고 때문에 일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최우선 정책은 뭔지 알아요? 그때나 지금 2차 세계대전 때나 그거 미 군정시대, 해방전국의 미 군정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미국의 정책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냐면 최후방 저지선은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한미일 동맹 막 외치고 막 그러지만은 절대로 안 그래요. 미국은 언제나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놈들이야. 최후방의 그 완충지대는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든지 철수를 하거나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놈들이야. 암만 뭐 한미 방위 조약을 하건 그거는 그냥 문서화된 것뿐이고 걔네들은 일본밖에 없어. 걔네들 관심사는 일본밖에 없고 한국은 관심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근데 저 정책하는 놈들이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건 명심해요, 명심. 하여튼 어떤 학자는 그래요. 미국은 5.18 광주 학살을 묵인 내지 동조함으로써 냉전 시대 사회 정의를 외면했다고 국내외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최근에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그것도 꽤 됐죠. 한 4, 5년 전이니까. 하여튼, 5.18 광주 학살이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증언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계획된 시나리오라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지만, 여기 다 증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거예요. 우선은 이제 김영택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김영택 기자가 신군부가 일부러 처음부터 광주를 노리고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18 이전에 군부대가 광주, 대구, 부산 등 몇몇 대도시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거, 김용장 씨의 증언. 김용장 씨, 아주 이 사람은 2019년 5월 13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회견을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5.18 광주 학살은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도. 근데 김영장 씨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동안 누구냐면 미 육군 501 정보여단 광주 파견대에서 MIS로 25년간 재직한 사람이에요. 25년간. MIS가 뭐냐면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스페셜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군사 정보단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첩대지. 정보기관이야, 정보기관. 이 사람이 그동안 25년간 재직한 거예요. 501 정보여단은 이제 미군의 정보여단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데에서 방첩부대에서 활동하게 되면 각서를 쓰거든. 죽을 때까지 비밀 유지 각서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편한 다음에 저기 남태평양 섬에서 숨어 살았다고. 숨어 살다가 2019년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한 거야. 그동안 자기가 첩보 활동했던 거, 모든 활동했던 거, 25년 동안 활동한 거를 기자회견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제가 이제 5.18에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당시 제1 전투비행단에 주둔한 주한미군 501 여단에서 근무한 유일한 한국인 주한미군 정보요원이래요. 그 당시에 이제 전부 다 미군 정보요원이 전부 다 미군들이었었는데, 미군인이었었는데 유일하게 한국인만 딱 자기 혼자였다는 거지. 김영장 씨 혼자였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40건의 첩보를 501 여단에 보고했다는 거야. 40건. 그래서 501 여단에서 보고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면 미 정보보안사령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국방성 DIA로 간대. DIA가 국방정보국이라 그래요. 거기서 다시 백악관으로 보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백악관에 보고하면 그때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그거를 읽은다고 그래. 읽은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첩보한 보고서를 카터 대통령이 직접 보고서를 읽었다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김용장 씨가. 그리고 김용장 씨가 뭐라 그러면, 또 당시 한반도 상공에는 고고도와 저고도 두 개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 경보기, 이거를 AWACS라고 그랬는데, 조기 경보기가 한반도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 침투선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김영장 씨 얘기는. 이거는 북한군 침투선은 전두환이 만든 허위 날조라인 거야. 김영장 씨 직접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리고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시민들 사이에 끼어 뿌락치 활동했던 사복군인 일명 편의대, 편의대가 K57 광주 비행장에 도착한답니다. 도착을 해요. 이 편의대가 어디서 왔냐면, 성남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한 40여 명가량이 K57 경락고에 주둔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직접 목격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편의대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왜 제가 그런 설명을 들었냐면,
이 사람이 김영장 씨가 직접 보고 목격하고 그거를 보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편의대가 민간인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에 침투를 했대요. 결국 편의대를 광주에 보낸 사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고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편의대를 지휘한 사람이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그리고 서인함 505 대공과장, 이게 다 방첩부대들의 이게 정보부대, 이런 사람들이 편의대를 지휘한 거예요. 그리고 편의대가 김영장 씨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직접 광주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편의대가 시민 행사를 하면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대요.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을 다 죽이러 온다. 그때는 이제 경상도하고 전라도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북한군이 침투해 온다 막 이렇게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거야. 그리고 편의대가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가고 시민들을 무장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을 폭도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보안사령부가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김영장 씨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장 씨는 뭐라 그러냐면 편의대들은 전두환이 보낸 남한 특수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가지고 첩보를 입수해서 보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의대의 그 생김새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한 40명 가량으로 나이는 한 20대, 30대 정도, 20, 30대 정도 젊은이로 짧은 머리에다 일부는 가발을 썼고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렸고 거지처럼 넉마를 걸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김영장 씨가 5월 21일 날 낮 12시 전후에 제1 전투 비행단인 K-57에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왔다는 거야. 그걸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K-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이 총 4명이었대요. 4명 누구냐면 전두환 보안사령관하고 정호영 특전사령관, 그리고 이재호 505 보안대장, 그리고 한 사람은 불상자로서 이건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총 4명이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시민군한테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태까지 발포 명령자를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우리는 전두환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증거가 없다고 여태까지 그랬는데 이런 게 다 증거지.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5월 21일 날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조준사격으로 20만 명이 시위했는데 무장도 안 한 시민군들을 무릎 서서 쌓여가지고 완전히 집단 발포를 했잖아요. 이게 전두환이 이거 발포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김영장 씨가 또 뭐냐면 전두환이가 헬기를 타고 하는데 그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플라이트 플래닝의 비행 계획서인데 이건 공군에 남아있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당시 공군 보안 부대원 중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어떤 양심 선언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사실들로 위해 이 사람이 40건을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 광주 국군통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시신소각이라든지 헬기 기총사격이라든지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이라든지 공수여단 성폭행 등 40여 건을 보고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던 김용장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똑같은 보고서가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이라는 사람이 북계 남친설은 근거가 없으며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흘린 구실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존 위컨 사령관이. 그 다음에 2018년 SBS가 해제한 미 국무부 비밀문건을 인용해서 최종 진압작전을 결심한 책임자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이건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5.18 광주 학살 이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광주 학살로 인해서 운동권은 반미주의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호남 소외론이 대두가 되고 지역 갈등, 영호남이 지역 갈등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5.18 광주 학살 당시에 오공병여단 준영 장모 씨의 발언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전라도 놈 30만 명을 다 죽여버린다. 이런 동영상도 지금 많아요. 근데 이제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 5.18 광주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해외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붕괴와 중국 천안문 사태에도 영향을 끼쳤고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냉전 구조를 녹이고 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필리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유네스코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저기가 5.18 광주 학살이 학자들의 평가인데 5.18 광주 학살은 심각한 반인륜적이고 흉폭했던 20세기 최악의 폭동적 시위 진압이었다. 반국가 세력의 폭동을 진압한다는 억지 명분으로 무고한 광주 시민과 광주를 빠져나가려는 타 지역 주민들까지 폭도로 매도, 무차별 폭력, 묻지마 성범죄, 각종 고문, 인권 탄압을 저질렀다. 그것은 진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륙의 아수라장이었다. 이후 가해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작하고 부정하고 기만하며 학살을 은폐했다. 문무식 시인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5.18 광주 학살의 만행을 국가주의라는 반이성적 광기에서 기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4년 5월 19일 날 민주화 청년운동연합에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광주는 죽지 않았다. 그날의 함성도 그치지 않았다.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맨몸으로 민주주의의 방패가 되었던 광주 민중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우리는 8월 10년 5월의 불꽃 속에서 투혼을 안고 태어난 광주의 아들 딸들이어야 한다. 5월은 민중이 바로 민주화 운동의 주체라는 사실을 피로 증거한 투쟁의 달이다. 이만 마치겠습니다.